혹시 이 노래 뭔지 아시나요? 1959년에 나왔던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광고이자 CM송으로 처음 쓰였던 진로 소주 광고입니다. 이게 진로의 사과로 쓰이기도 했었고 광고가 나왔을 당시에는 어린애들 200까지 올인을 했던 공전의 히트곡이었죠. 세계 증류주 판매 1위는 어딜까요? 영국 드링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1위는 바로 진로입니다.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에서도 진로 소주가 엄청나게 인기라고 하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열풍이었던 진로의 과일 소주가 러시아 MZ세대에게도 통한 겁니다. 한국인들도 술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인들의 알코올 소비량은 아시아 1위. 최근엔 맥주나 와인도 많이 찾지만은 소주는 수십 년 동안 스테디셀러였죠. 그런데 이 소주 점점 순해지고 있죠. 사실 진로 소주가 처음 나왔을 땐 35도나 됐습니다. 엄청난 독주였죠. 우리나라 소주 왜 이렇게 순해진 걸까요? 그리고 진로는 어떻게 소주의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걸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저도수 전쟁과 진로의 숨은 비밀입니다. 1924년 평안남도에 진천 양조상회가 들어섭니다. 장하겹 씨가 세운 양조장인데요. 이분은 원래 황해도의 보통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학교를 나와서 양조장을 차립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양조붐이 크게 불고 있었던 때였어요. 1926년에만 전국의 양조장이 1303개나 되었거든요. 아무튼 이 진천 양조상회가 바로 진로의 시작입니다. 소주는 원래 쌀로 만든 청주를 증류시켜 만든 술입니다. 지금의 희석식 소주와는 다르게 당시 소주는 증류주가 전부였어요. 진천 양조상회가 만든 35도의 소주에 바로 진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진천의 진, 증류기에 맺힌 술이 마치 이슬 같아서 이슬로, 진로 소주가 이렇게 탄생한 거죠. 장하겹 대표는 해방 후에도 북한에서 술을 만듭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내려와서 또 술을 만들었고요. 휴전하고 나서는 서울 신길동 지역에서 양조 공장을 세우고 서광주조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험한 시대에서도 한반도를 돌면서 소주라는 아이템을 놓지 않은 거죠. 두꺼비 상표도 이때 탄생했어요. 그 이전에는 원숭이였는데요. 당시 남부 지역에서는 원숭이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전쟁 동안 잠시 멈춰 있었던 진로라는 브랜드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이것만 보면 소주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그럴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청나라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고서는 조선의 술은 너무 독하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고요. 무려 고량주의 나라에서요. 서양인 동양학자 윌리엄 그리피스는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선인들은 독주를 정말 좋아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술 진짜 좋아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 술 정말 좋아했고요. 둘째, 전쟁 중에도 전쟁 후에도 양조장은 흥했던 겁니다. 술이라는 아이템은 그 옛날에도 아주 핫하고 잠재력이 있었던 아이템이었던 거죠. 장하겹 대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던 분이었어요. 1954년 주류업계 최초로 신문 광고를 싣습니다. 그리고 59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애니메이션 광고를 내놓은 거죠. 이게 사람들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체육대회도 나오고 애들 입에서도 나와요. 또 경품 행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1960년대 당시 노동자들 월급이 3만 원 정도 됐는데요. 1등에겐 50만 원을 줬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60년대에 거의 매년 한 번씩 했어요. 이런 현금 이벤트는 2009년에도 있었습니다. 뚜껑을 따면 축 당첨 1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또 진로 소주에 박힌 이 두꺼비 마크 아시죠? 이 두꺼비가 박힌 병뚜껑을 가져오면 진짜 금두꺼비도 주고 그랬었죠. 광고와 이벤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기업이었어요. 나중에는 마케팅의 교과서였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었고요. 이렇게 진로가 슬슬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 브랜드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미 진로의 강력한 경쟁업체이자 선두주자가 따로 있긴 했어요. 목포를 기반으로 한 사막소주. 사막의 청주는 명주 콘테스트에서 매년 최우수를 따내던 술이었어요. 당시에는 청주, 소주 하면 바로 사막이었죠. 그런데 이런 소주 산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쉽게 말하면 곡물로 소주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술 담글 때는 과일이나 곡식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와인도 한 병 만들려면 포도 8송이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소주는 담근 술을 증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쌀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에 곡류를 쓰는 게 금지돼 버린 거죠. 당시는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쌀 부족의 허덕이었거든요.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죠. 그런데 다행히 소주를 만드는 다른 방법도 있긴 했어요. 바로 희석식 소주입니다. 고구마나 당미를 알코올로 발효시키고 이 알코올을 극도로 중량한 거를 주정이라고 하는데 이 주정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드는 거죠. 이 희석식 소주는 진로가 생기기도 전인 1919년대부터 있었는데요.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증류식 같은 향도 없고 맛도 밋밋했으니까요.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엔 맛있고 없고를 가릴 처지가 아닌 겁니다.
이때부터 35도 증류식 소주는 사라지고 30도의 저렴한 희석식 소주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게다가 소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류 업계가 뒤집혔습니다. 50년대 그리고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술은 소주가 아닌 막걸리 같은 탁주였거든요. 그런데 막걸리야말로 쌀이 주재료잖아요. 막걸리도 못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쌀막걸리 대신 밀막걸리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맛이 없어서 외면받기 시작하고 막걸리 자리도 증류식 소주가 뺏어버립니다. 서민술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럼 진로와 뜨겁게 경쟁했던 사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증류식 소주가 사라지면서 이 브랜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악재가 터집니다. 사막의 창업주인 김상두 대표가 건강 악화로 치료를 받게 되면서 경영에 공백이 발생한 거죠. 그동안 간부들은 자금을 자기 멋대로 유용하고 재무 상황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김상두 대표가 병으로 누운 지 1년 만에 부도를 맞았어요.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특혜 융자까지 받아서 어떻게든 끌고 가긴 했는데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됐는지 71년에 납세 필증 위조 사건을 벌입니다. 당시엔 술을 팔려면 세금을 내고 납세 필증이란 걸 받아서 병에 붙여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위조해서 붙인 거죠. 엄청난 세금을 탈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사막은 폐업하게 되고요. 이 양국관리법 개정은 사막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를 리셋시켰어요. 자, 사막도 없겠다. 다른 소주 업체들은 막 멘붕 오고 무너지고 진짜 진로의 시대가 이제부터 열리게 됩니다. 지역마다 유명한 소주 업체들이 있긴 했는데요. 당시에는 전국 유통이 쉽지 않았거든요. 진로는 가장 인기가 많은 데다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이 시장을 통째로 장악한 겁니다. 근데 새로운 규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역별 판매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서 구매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 경기에서는 진로를 50% 이상 팔고 부산에서는 대선을 50% 이상 팔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진로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잖아요. 1960년대부터 서울 경기 지역의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반대로 다른 지역의 인구는 조금씩 하락했고요. 규제가 오히려 진로를 도운 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진로가 25도짜리 빨간 두꺼비를 출시합니다. 전설의 탄생이죠. 이 빨간 두꺼비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소주 도수의 표준도 25도가 됩니다. 당시 진로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신길동 진로 공장일 정도였거든요. 매장에서는 없어서 못 팔았고요. 그런데 평생 잘 나갈 것 같은 진로에게 위기가 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맥주가 국민술로 자리를 잡거든요. 1990년의 주류시장 점유율만 봐도 맥주는 53.3%, 소주는 24.6%로 차이가 확 나죠. 여기다 88년 주류시장이 개방되면서 소주의 입지가 더욱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소주에 걸려있던 규제가 조금씩 풀렸어요. 자, 그러자 그동안 덩치를 키운 맥주 업체들이 소주 업체들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93년에 오비 맥주를 팔던 두산이 강원도의 경월 소주를 인수하면서 두산 경월이 설립됐어요. 당시 업계에서는 엄청난 이슈였죠. 진로가 평정했던 소주 시장을 위협할 만한 거대 업체가 드디어 등장한 거니까요. 이곳에서 출시한 그린 소주가 정말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때부터 중소 소주 업체들도 저도수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차별화를 하는 거죠. 보헤 양조가 먼저 15도 소주, 보헤 라이트를 출시하면서 스타트를 끊지만 반짝하고 사라졌습니다. 이건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많이 낮죠? 이걸 본 부산 대선주조가 23도의 시원 소주를 출시했는데요.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깨끗한 소주, 참소주가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23도 소주 경쟁이 시작됐죠. 결국 진로도 이 저도수판을 인정하고 23도 참이슬을 출시하게 됐고요. 시간이 갈수록 도수는 점점 더 내려갑니다. 2004년에는 진로가 21도짜리 참이슬을 내놨는데요. 2년 뒤에는 두산이 20도짜리 처음처럼을 내놓았습니다. 질 수 없죠? 진로가 참이슬 프레쉬를 출시하면서 도수에 소시점이 붙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소주가 17도 이상 내려가면 맛을 잃는다고 막 설전을 벌이곤 했지만은 2019년 진로 이즈백이 16.9도까지 찍으면서 결국 이 선까지 무너집니다. 처음처럼도 마찬가지고요. 업체들이 왜 이렇게 저도수 경쟁을 한 걸까요? 소비자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부드럽고 순한 소주를 찾았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소주를 마시던 회식 문화가 2000년대부터 서서히 저물기 시작한 것도 큰 영향이 있었어요. 또 90년대부터 여성들이 대거 사회에 진출하면서 술을 찾기 시작했고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소주를 찾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 보셨듯이 소주는 고급 전통주에서 시작해서 나라의 식량 사정, 또 법 개정, 시대 트렌드를 반영해서 점차 저도수로 바뀌게 됩니다. 덕분에 소주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술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요. 최근엔 못 보던 전통 소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이런 전통주만 취급하는 술집들도 많아졌고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초록색 병의 소주는 앞으로도 쭉 우리들 곁에,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주의 용량이 360ml인 걸 두고 여러 말들이 많죠. 한 병에 7잔 반이 나오는데 이게 한 병 더 주문하게 만들려는 상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만 말하면 아닙니다. 소주병의 용량은 과거 산업화 당시 표준화됐어요. 일제강점기 당시 술에 다니는 홉, 그러니까 180ml였는데 소주는 2홉을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360ml가 된 거죠. 그리고 따르다 보면 정확히 7잔 반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소주 딸 때 보면 이렇게 목을 탁탁 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은 소주가 이렇게 스크류 캡으로 돼 있지만은 예전에 소주는 코르크 마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따다 보면 코르크 부스러기가 술에 떨어지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 코르크 찌꺼기를 빼내기 위해서 소주병을 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술자리의 퍼포먼스가 됐죠. 세 번째, 소맥이란 건 맥주 회사가 소주 회사를 인수하면서 생긴 문화, 그러니까 일종의 마케팅이다.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한 게 2005년, 국내에서 소맥에 대한 첫 기록은 1970년대입니다. 주당들이 맥주와 소주를 섞은 술을 맥소웰이라 불렀거든요. 이 맥소웰이라는 이름이 계속 유지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딱 한 잔 하고 싶은데요.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치니까 적당히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진짜 다음에 뵙겠습니다.